네 번째 일로인데요. 발각되다 하는 글이네요. 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 소동이 일어난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손이 떨려. 이 건물 안에 소화기가 5개 비치되어 있어. 우리는 목수나 기술자가 소화기를 채우러 오리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언제 올 것인지는 몰랐어. 소화기를 채우러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입구 쪽에서 쇠망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거야. 나는 목수가 온 걸 짐작하고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있던 엘리에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주의시켰어. 아빠와 나는 문 옆에서 동정을 살피며 목수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목수는 12분 동안 작업을 하고 나서 쇠망치와 도구들을 책장 위에 올려놓고 문을 두드리지 않겠니? 우리는 놀라서 새파랗게 질려버렸어. 아마 목수가 안에서 나는 인기척을 깨닫고 의심을 품은 게 아닌가 싶었지. 꼭 그런 것 같았어. 그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끌어당기고 밀고 비틀고 했어. 드디어 우리의 교묘한 은신처가 발각되었구나 하는 싸늘한 공포가 나를 엄습해왔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순간 속삭이는 듯한 코파이스 씨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어. 문 좀 여세요. 접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재빨리 문을 열었어. 이 비밀의 문을 아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열 수 있는 고리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거야. 목수는 이미 작업을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엘리를 부르러 올라오셨대. 키티,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떠밀고 했을 땐 당장이라도 거대한 괴물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 목을 조를 것만 같은 환상에 가슴이 죄어들었어. 이제는 다행히 두려움은 지나갔어. 월요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미프와 행크가 이 은신처에서 자고 갔거든. 언니와 나는 아빠 엄마 방에서 자고 그들 부부가 우리 방에서 잤어.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 아빠 방의 전기 퓨즈가 끊어져서 갑자기 방 안이 암흑세계가 되어버렸지. 집에 퓨즈가 있긴 하지만 어두운 창고에 두었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남자들이 수고를 해서 10분 만에 촛불을 켤 수가 있었어. 오늘 아침에는 퍽 일찍 일어났어. 행크는 8시 반에 돌아갔고 미프는 아침 식사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밖에서는 구질구질하게 비가 내리고 있더군. 그녀는 자전거로 출근하지 않게 되어 기뻐했지. 다음 주에는 엘리가 와서 자고 가기로 되어 있어. 안내. 42년 10월 29일 목요일. 아빠가 편찮으셔서 걱정이란다. 열이 심하고 붉은 발진이 돋았어. 홍역인 것 같아. 의사를 부를 수도 없잖니? 엄마는 열이 내리도록 아빠에게 땀을 빼시게 간호하고 계셔. 오늘 아침 독일군들이 판단시 댁에서 가구들을 전부 몰수해 갔다고 미프가 전해주었어. 아주머니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어. 보통 때에도 성가신 분인데 집에 남겨두고 온 도자기나 의자 때문에 또 우는 소리나 하게 되면 우리만 답답해지니 말이야. 우리도 값진 물건은 거의 다 남겨두고 왔는데 지금 새삼스레 안타까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요즘 몇 권의 성인용 책을 읽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 지금 니코판 서텔렌의 에바의 청춘을 읽고 있어. 여학생들이 연애담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야. 골목에서 술 취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 예의가 조금 쓰있기는 해. 그 대가로 여자는 돈을 요구한다는 거야? 만일 내가 이렇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거야. 에바에게 월경이 있다는 얘기도 써있어.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 그것은 성인이 된 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봐. 아빠는 창고에 넣어둔 짐 속에 괴테와 실러의 희곡을 꺼내 오셨어. 밤마다 나에게 읽어주시기로 하셨지. 돈 카를로스부터 시작하기로 했단다. 대신 엄마는 기도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계셔. 체면상 독일어 기도문을 조금 읽고 있어. 확실히 아름다운 문장이지만 별로 나를 감동시키지는 못해. 엄마는 어째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할까? 내일은 처음으로 불을 떼기로 했어. 몇 년 동안 굴뚝을 청소한 적이 없다니 어쩌면 연기가 방 안에 꽉 들어차서 법석을 떨게 될지도 모르겠네. 안내. 글은 엄마에 대한 불만이라는 글입니다. 42년 11월 7일 토요일. 키티, 엄마는 몹시 화를 내고 계신단다. 이것은 언제나 나에게 불쾌한 일의 징조야.
아빠와 엄마가 언니는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무엇이든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연한 일일까? 어제 저녁 때였어. 언니는 훌륭한 그림이 들어있는 책을 읽고 있다가 책을 펼쳐둔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나는 할 일도 없어 책을 집어들고 그림을 보기 시작했지. 그때 언니가 돌아와서 내가 자기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이마살을 찌푸리며 책을 달라고 했어. 내가 조금만 더 보여달라고 했더니 언니는 점점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부리지 않겠니? 그러자 엄마가 간섭하셨어. 언니가 보던 책이니까 돌려주려무나. 그때 아빠가 들어오셨지. 아빠는 사정을 조금도 모르시면서 언니가 성이 난 것을 보시더니 언니가 만약 너의 책을 더럽히면 넌 가만히 있겠니? 하시며 나를 꾸중하셨어. 나는 곧 책을 내동댕이 치고 방을 나와버렸어. 모두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겠지? 그렇지만 나는 화도 나지 않았고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 그저 웬일인지 내가 비참하게만 느껴졌어. 아빠라고 사건의 원인도 모르면서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나는 아빠 엄마가 간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책을 돌려주었을 거야. 언니가 마치 굉장히 억울하게 희생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당장 언니만 옹호하려 들다니. 엄마가 언니만을 변호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야. 언니도 엄마를 변호하는 편이니. 나는 이제 이런 일엔 익숙해져서 엄마의 잔소리나 언니의 기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물론 나는 엄마와 언니를 사랑해. 그것은 내 엄마요 언니이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아빠의 경우는 달라. 만일 아빠가 언니를 칭찬하거나 언니를 안아주기라도 하면 나는 내부에서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치솟아 올라. 그것은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빠 외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자신이 언니와 나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셔. 사실 언니는 아주 귀엽고 상냥하고 바람직한 소녀이면 틀림없지만 나 역시 좀 더 소중한 취급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언제나 집안에서 제일 못난 바보 취급을 받아온 셈이야. 무슨 일을 하든 처음부터 꾸중을 들어 감정을 상하게 되고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언니의 2배는 힘이 들어. 이렇게 편파적인 역성을 드는 것은 이제 견딜 수 없어. 나는 아빠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언니에게 질투를 느끼는 건 아니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빠의 진정한 애정, 아빠의 딸로서만이 아니라 안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야.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은 아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거야. 아빠는 엄마에 대한 불평을 가끔 털어놓고 싶어하는 내 기분을 모르셔. 아빠는 엄마의 결점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피하려고만 하셔. 그러나 나로서는 무엇보다도 엄마의 결점을 참을 수 없어. 이것을 내 가슴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엄마의 단정치 못한 일, 야유, 박정한 처사 따위에 대해 줄곧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나는 언제나 나만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아. 엄마와 나는 성격이 정반대라 사사건건 충돌이야. 엄마 성격은 나로서는 어딘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까 비평은 하지 않겠어. 다만 나는 엄마를 오직 어머니로서만 여기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내게 대해서는 어머니답지 못한 점도 있어. 그래서 나 자신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해. 이렇게 나는 집안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있어. 나 자신이 인생이란 항로의 항해사인 셈이고 어디에 가서 안착하게 될 것인지는 후에 알게 되겠지.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훌륭한 현모양처상을 상상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엄마에게서 이 같은 이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 더욱 불행한 것은 아빠나 엄마나 나의 개성이나 세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야.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현재 또는 미래의 나를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 나는 누구의 도움이나 충고도 없이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야 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꿋꿋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으로. 도대체 나 이외의 누구에게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문득 고독하다고 느낄 때면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자신에 대한 불안을 억누를 수가 없어. 나에게는 참 단점이 많아. 나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나의 단점과 싸우고 있는 중이야. 어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날그날에 따라 아주 달라. 어떤 날은 안내가 아주 예민하고 지성적이지만 이튿날은 책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단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응석바지도 아니야. 아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나대로의 이상도, 계획도, 의견도 갖고 있어. 이렇게 내 감정을 곡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서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결국 일기장을 향하게 돼. 키티, 너는 참을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눈물을 삼키고 내 생활의 길을 스스로 발견하리라는 것을 너에게 약속하겠어. 나는 다만 자신의 노력의 결정을 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로부터 진심에 찬 격려를 받고 싶을 뿐이야. 키티, 나를 책망하지 마. 나도 때론 가슴에 묻어둔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렴. 안내. 42년 11월 9일 월요일. 키티, 어제는 페트의 생일이었어? 이제 16살이 되었지. 그는 생일 선물로 모노폴리 게임 도구, 안전면도기, 라이터 따위를 받았어. 그는 별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 그저 가끔 시위를 하는 것뿐이지. 오후 1시에 판단 아저씨가 중대한 뉴스를 알려주었어. 영국군이 튀니지, 알제리, 카사블랑카, 오랑 등지에 상륙했다는 거야. 이제 종말의 시작이구나 하고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 그러나 영국에서 같은 뉴스를 아마도 희색이 만면에서 들었을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것은 종말이 아니다. 종말의 시작도 아니다. 아마 시작의 종말일 것이다. 라고 말했단다. 너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겠니? 이제 전쟁은 낙관해도 좋을 만큼 되었어. 독일군이 석 달 동안이나 공격을 계속하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는 아직도 소련군의 손에 건재하고 있어. 반면 우리의 은신처에는 식량 걱정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야겠어. 너도 알다시피 위층에는 엄청나게 많이 먹는 돼지들이 있잖니. 지금까지 우리는 코프하이스 친구가 경영하는 빵집에서 빵을 구해왔는데 전처럼 많이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암거래로 4사람분이 배급 카드를 샀단다. 배급 카드도 점점 귀해져서 27플로린에서 33플로린으로 올랐대. 인쇄된 종이 한 장이 이렇게나 비싸단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채소 이외에 무엇이든 오래 둘 수 있는 것을 더 저장하려고 말린 완두콩을 270파운드 샀어. 전부를 우리 몫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사무실 사람들 몫이야. 콩을 자루에 넣어서 비밀의 문 안쪽 좁은 복도에 매달아 두었더니 무거워서 자루가 떨어졌어. 그래서 지붕 및 다락방에 두기로 하고 페트에게 운반 작업을 맡겼지. 페트가 자루 6개 중 5개까지를 무사히 운반하고 나서 서둘러 마지막 자루를 끌어올릴 때 자루 밑이 찢어져서 콩이 소나기처럼, 아니 요란색에 쏟아지는 우박처럼 계단 바닥에 쏟아져 버렸어. 자루에 들어있던 콩이 20파운드가량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죽은 사람도 깨울 만한 것이었어. 아래층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 낡은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거야. 다행히 건물 아래층에는 아무도 없었어. 순간 페트는 무척 놀랐지만 계단 밑에서 콩바다의 조그만 섬처럼 우뚝 서 있는 나를 보고 낄낄대며 웃기 시작했어. 나는 발목까지 콩에 묻혀 있었거든. 둘이서 곧 콩을 줍기 시작했어. 콩들은 워낙 작고 미끄러져서 사방 구석구석에까지 흩어져 있었어. 지금도 누구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흩어진 콩을 한 줌씩 주어서 판단 아주머니에게 가지고 간단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병화는 많이 호전되었어. 안내. 추신. 방금 라디오에서 알제리가 함락되었다는 뉴스가 방송됐어. 모로코 카사블랑카 오랑은 이미 며칠 전부터 영국군이 점령했대. 이제는 튀지니의 함락을 기다릴 차례야. 다음 글은 8번째 동거인이라는 글입니다.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 굉장한 뉴스야. 이 은신처에 8번째 멤버를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어. 멋지지? 우리에게는 아직 한 사람분의 공간과 식량의 여유는 충분히 있는 셈이야. 단지 코프하이스 씨나 클라레르 씨에게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만 최근 유대인에 대해서 들리는 처참한 소문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아빠가 두 분에게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들도 7사람이든 8사람이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하면서 찬성하셨다. 이렇게 결정되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멤버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을 듯한 독신자를 물색해 보았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아빠는 판단 시 일가는 전부 거절하고 알베르트 듀쉘이라는 치과 의사를 선택했어.
DCLC의 부인은 다행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에 있었어. 그는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가족이나 판단시댁과 철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분위기와 잘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야. 미프는 DCLC를 알고 있으니까 그녀가 모든 준비를 맡아주겠지. DCLC가 오면 언니 대신에 내 방에서 자게 될 거야. 언니는 캠프용 침대를 쓰기로 했어. 안내. 42년 11월 12일 목요일. 키티. DCLC는 미프에게서 피신할 장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대. 미프는 DCLC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토요일까지는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진찰 카드를 정리하고 예약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산 관계를 처리해야 하므로 토요일은 좀 곤란하다고 대답했다는 거야. 미프가 오늘 아침에 이 말을 전해주었어. 우물거리는 것은 그로서는 현명치 못한 일이야. 그런 걸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잖아. 미프는 토요일에 올 수 없는가 다시 알아보기로 했어. DCLC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대답했고 결국 일요일에 오기로 결정했대. 이런 일에 얼른 서두르지 않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만일 그가 거리에서 잡혀도 진찰 카드를 정리한다거나 환자를 본다거나 계산을 마친다거나 할 수 있겠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기하는 것일까? 아빠가 양보하다니 어리석은 짓이지. 그 밖의 뉴스는 없어. 안내. 42년 11월 17일 화요일. 키티, DCLC가 오셨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어. 미프가 그에게 어떤 남자가 우체국 앞에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오전 11시에 그곳으로 오라고 일러주었대. DCLC가 약속한 장소로 갔더니 안면에 있는 코프하이스 씨가 다가와 연락을 담당한 사람은 오지 못했는데 미프를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고 했고 코프하이스 씨는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어. DCLC는 전차를 탈 수 없으니 걸어서 11시 2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 미프는 그가 가슴에 달고 있는 노란 별표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재빨리 그의 외투를 벗기고 전용 사무실로 안내했어. 거기서 코프하이스 씨는 청소부가 갈 때까지 그와 잡담을 하고 있었지. 청소부가 가고 난 뒤 미프는 전용 사무실을 사용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DCLC를 데리고 3층으로 올라와 비밀의 문을 열고 놀라서 어리벙벙해하는 DCLC를 안으로 밀어 넣었단다. 우리가 4층 거실에서 신입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커피와 꼬냑을 준비한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야. 미프는 그를 먼저 우리의 거실로 안내했어. 그는 곧 우리 집 가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바로 위의 4층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 미프가 얘기를 해주자 그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 이내 미프는 그를 우리가 있는 4층 방으로 데리고 올라왔어. DCLC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의자에 걸터앉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우리를 둘러보았단다. 이었고 그는 그런데 그럼 댁에서는 벨기에로 가신 게 아니군요. 독일군에게 쫓기지 않으셨나요? 결국 망명하지 못하셨군요. 하고 더듬더듬 말했어. 우리는 DCLC에게 일부러 나치를 속이려고 우리의 행방을 위장했다고 설명해 주었지. DCLC는 우리의 고요한 행위와 은신처 내부의 실용적인 구조에 새삼 경탄하며 말없이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어. 그러고 나서 모두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 DCLC는 잠깐 낮잠을 자고 나서 함께 차를 마시고 미프가 미리 준비해놓은 자기 짐을 정리했어. 차차 마음이 안정된 모양이야. 특히 은신서의 규칙이라고 타이프로 찍은 종이를 받았을 때는 아주 명랑해졌어. 이 규칙은 판단 아저씨가 작성한 거야. 은신처의 취지 및 안내, 유대인 및 기타 망명객들의 임시 주거를 위한 특별기관, 연중 무휴, 암스테르담의 중심에 있고 아름답고 조용함, 13번과 17번의 전차, 자동차 또는 자전거로도 올 수 있음. 독일군이 수송기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도보로도 올 수 있음. 방세, 무료, 체중을 줄이는 특별 다이어트를 제공함. 급수,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목욕탕은 없음. 수납, 모든 물건을 보관할 수 있음. 자기 라디오 센터, 런던, 뉴욕, 텔아비브 기타 많은 방송국과 직통. 라디오는 오후 6시 이후 이곳 거주자의 전용이 된 어느 방송을 듣더라도 무방하나 독일 방송만은 고전 음악 등 특별한 프로의 하남. 휴식 시간,
밤 10시부터 9시 30분, 아침 7시 30분까지, 일요일은 10시 15분까지. 단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낮일지라도 휴식할 수 있음 공공안전을 위하여 휴식 시간을 엄수할 것. 휴일, 옥 외 휴일, 무기연기, 언어, 항상 조용히 말할 것. 이는 명령임. 모든 문명국의 언어를 허락함. 따라서 독일의 사용을 금함. 문명국이 아니니까 독일은 그런. 수업, 매주 1회 속기 수업이 있음. 영어, 수학, 역사 수업은 매일 있음. 애완용 동물, 우대함. 다만 허가를 요함. 단 빈대 따위는 사절함. 식사시간, 아침 식사는 일요일과 공휴일 이외에는 매일 오전 9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11시 30분경. 점심, 그다지 많지 않음. 점심은 오후 1시 1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저녁은 라디오의 뉴스 방송에 따라 일정치 않음. 저녁은 찬 것 또는 더운 것 혹은 두 가지 다 나오기도 함. 의무, 거주자는 항상 자진하여 사무에 힘을 보탤 것. 목욕,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거주자는 빨래통을 사용할 수 있음. 화장실, 부엌, 전용 사무실, 기타 어떠한 장소라도 가능함. 알코올 음료, 의사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하남. 이상. 안내. 42년 11월 19일 목요일. 키티, DCLC는 우리의 상상대로 참 좋은 사람이야. 물론 그는 내 좁은 방을 같이 사용하는데 동의했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싫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는 누구든 어느 정도 희생할 필요가 있는 법이야.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 작은 희생을 제공하겠어. 아빠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 좋은 말씀이야. DCLC는 첫날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 청소부는 언제 오느냐, 욕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화장실은 언제 갈 수 있느냐 등등. 너는 웃겠지? 이런 것은 20사는 처지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DCLC에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어. DCLC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야. 같은 말을 두세 번씩이나 듣고서도 잘 기억을 못해 갑자기 밀어닥친 환경의 급변으로 머릿속이 혼란해진 것이 아닐까? 그 밖의 일들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 DCLC는 우리가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바깥 세상의 일들을 전해주었어. 아주 슬픈 소식들이야. 수많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나치에 끌려가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야. 매일 저녁 유대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독일 쪽으로 가고 있어. 독일군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지. 만일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을 몽땅 연행해 가. 숨어 살지 않는 한 독일군의 마술을 피할 도리가 없어. 그들은 때로는 유대인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큰 수확이 있을 만한 곳만을 조사하기도 해. 상당한 돈을 쥐어주고 난을 면한 사람도 있대. 옛날의 노예 사냥이 꼭 이랬을 거야.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너무나 비극적인 우리의 현실이야.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간혹 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칭얼대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독일군들에게 얻어맞아 비틀거리면서 줄을 지어 걸어가는 것을 창문으로 내다볼 수가 있어. 노인이건 어린이건 임신한 여자건 병자건 가릴 것 없이 모두 죽음의 행진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곳에서나마 아무런 박해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염려하는 것 이외에는 이 같은 불행을 우리의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친구들이 이 추운 밤에 어디선가 독일군에게 얻어맞아 쓰러지고 계층가에 뒹굴고 있는 동안 나만이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죄스럽기까지 해. 드디어 나의 친한 친구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들이 손아귀로 넘어갔구나.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내. 42년 11월 20일 금요일. 키티, DCLC가 전해준 뉴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 우리 자신도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잊고 유쾌하게 지내려고 했어. 가끔 미프가 우리 친지들의 신상에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면 엄마와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말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지. DCLC는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 그의 이야기는 너무 처참하고 무시무시해서 좀처럼 잊혀질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차라리 이런 무서운 상념들을 지워버리려고 농담을 하거나 서로 웃기곤 해.
우리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고 불안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의 은신처를 우울한 은신처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타인들의 불행만 염려하고 있어야 하겠어? 웃고 싶어도 곧 자책하고 자신이 유쾌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그럼 종일 울고 있어야 옳을까?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외에 또 우울한 일이 있어. 이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DCLC에게서 들은 비극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요즘 갑자기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주위가 모두 공허하고 황량해진 것 같아. 불행한 일 따위는 생각지 않고 내 머릿속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나 친구들의 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심정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야. 나는 아빠를 퍽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날 나만의 추억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따위 우스운 이야기를 너에게 하게 되었을까? 키티, 나는 몹시 불행해.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어른들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으면 갑자기 슬퍼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새삼스레 떠오르곤 해. 안내. 42년 11월 28일 토요일. 우리가 이 건물에 배당된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앞으로 절약하지 않으면 단전될 염려가 있다는구나. 앞으로 전등 없이 지낼 것을 생각하면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 오후 4시가 좀 지나면 어두워져서 책을 읽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거나 영어나 프랑스 회화를 연습하거나 책을 읽은 감상을 주고받는 등 실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는 실정이 났어. 어제 저녁에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어. 망원경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뒷집을 들여다보는 거야. 낮에는 커튼을 조금도 들출 수 없었지만 어두워진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들킬 염려가 없어. 나는 여태까지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스릴 있는 관찰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어. 어느 집에서는 가정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건너편 집에서는 치과 의사가 나이 든 부인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겁을 먹고 떨고 있었어. DCLC는 아이들을 퍽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재미있는 말 상대가 되어줘. 그런데 요새는 차차 그 본성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어. 그는 예의 범절에 대해서 지루하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구식 훈련주의자야. 나는 행복하게도 치과의사 선생님과 침실을 같이 많이 쓰게 되었고 좁은 침실인데 게다가 나는 유난히 말괄량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똑같은 잔소리를 몇 번이고 듣지 않을 수가 없어. 참기도 하고 가끔은 아주 못 들은 체하고 묵살해버려. 잔소리뿐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는 아주 능구렁이어서 일일이 엄마한테 고해바쳐. 그래서 그의 잔소리에 면역이 생길라 치면 이번엔 엄마가 똑같은 잔소리를 되풀이 하는 거야. 마치 앞뒤로 태풍을 맞은 기분이야. 운이 좋으면 판단 아주머니에게까지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야 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허리케인을 만난 것 같지. 솔직히 말해서 숨어 살고 있는 복잡한 가정에서 버릇없는 중심 인물 노릇을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잘 알 거야. 침대에 누워서 나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곰곰이 들추어 보노라면 내 어린 가슴에 세상 일들이 복잡하게 꽉 들어차서 그만 큰 소리로 내어 울거나 웃어버리고 말아.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런 잘못 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지. 안내. 42년 12월 7일 월요일. 키티. 올해도 하누카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세례랍니다. 오늘도 하누카와 성 니콜라스의 날이 거의 같이 돌아왔어. 꼭 하루 차이로 우리는 하누카에 대해서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어. 촛불을 켜놓고 서로 선물을 교환했을 뿐이야. 초가 부족해서 10분밖에 켜놓지 못했지만 찬송가를 부를 동안은 되었어. 판단 아저씨는 나무 촛대를 만드셨어. 토요일 성 니콜라스의 날 전날 밤은 훨씬 더 유쾌했지. 미프와 엘리가 아빠에게 뭔가 귓속말로 은근히 속삭이며 준비하는 눈치였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멋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잔뜩 호기심에 부풀어 있었어. 8시에 우리는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캄캄한 복도를 돌아 나무 층계를 내려와 작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 나는 무서워서 위층에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지.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어.
환하게 방안이 밝아지자 아빠는 벽장문을 여섰지. 그러자 모두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어. 성 니콜라스의 종이로 장식된 커다란 바구니가 벽장 구석에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블랙 패트의 마스크가 놓여 있었거든.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그 바구니를 들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왔어. 바구니 안에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시가 씌어진 소담한 선물이 들어있었어. 내 몫은 인형이야. 인형의 스커트는 주머니로 되어 있었어. 아빠에게는 책장이 배당되었어. 어쨌든 멋진 생각이었어. 우리는 아직 성 니콜라스의 날을 축하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되면 어떨까? 안내. 42년 12월 10일 목요일. 키티. 판단 아저씨는 과거에 정육점을 경영하셨어. 아빠 상점에 관계하게 된 것은 이 방면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였지. 그래서 아저씨는 소시지 만드는 모습을 보여 솜씨를 보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단다. 우리는 닥쳐올 식량난에 대비해서 고기를 잔뜩 사놓았거든. 물론 암그레로. 소시지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는 것은 퍽 재미있어. 고기를 기계에 넣고 잘게 다져서 이것을 양파와 섞어서 대롱으로 창자 속에 집어넣어 소시지를 만드는 거야. 그날 저녁에는 소시지를 볶아 양배추 절임과 같이 먹었어. 그리고 핸들하는데 소시지는 우선 잘 말려야 했기 때문에 천장에 실로 매달아 놓았어. 방에 들어와 소시지가 줄을 지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너도 웃음이 날 거야.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 소시지를 만드는 방은 꽤나 야단법석이었어. 판단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행주치마를 굵직한 허리에 두르고, 아저씨는 전보다 살이 많이 쪘거든. 고기를 절이느라 열심히 했지. 손과 행주나무는 붉게 핏물이 들고 얼굴마저 상기되어 딱 정육점 고기 장소 같지 뭐니. 아주머니는 그 옆에서 수프를 젓거나 고기가 조리되는 것을 보거나 갈비뼈 다친 것을 한탄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나이 먹은 부인이 주책도 없이 체중을 줄이려고 미용체조를 하다 넘어졌거든. 디셸 씨는 한쪽 눈에 염증이 생겨 볼 옆에 앉아 눈을 씻고 계셨어. 의자에 앉아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빛을 즐기고 계시던 아빠는 방해물 취급을 받고 이리저리 밀려 다니셨어. 아빠는 류머티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것 같았어. 아저씨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웬일인지 양로원에 온 시던 노인네 같이 보이기도 했지. 페트는 고양이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며 놀고 있었어. 어머니, 언니와 나 세 사람은 감자를 벗겼는데 아저씨 일하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 가끔 실수를 했어. 디셸 씨는 치과를 열었어. 첫 번째 환자는 판단 아주머니였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 우선 아주머니는 방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으셨지. 디셸 씨는 점잖게 기구 상자를 열고 소독제로 쓸 오데코론과 왁스 대신에 바셀린을 달라고 했어. 디셸 씨가 입속을 들여보다 이를 2개 건드렸더니 아주머니는 금방 죽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할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 몸을 움츠리는 거야. 얼마 동안 검사를 하고 나서 관로 속에 아주머니의 경우는 2분도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되네요. 검사를 하고 나서 디셸 씨는 충치의 구멍을 딱딱 긁기 시작했어. 그러자 갑자기 아주머니가 팔다리를 마구 내어두르며 버둥거리는 바람에 디셸 씨가 잠깐 스크레이퍼, 이 끓는 기구, 스크레이퍼를 놓자 스크레이퍼는 그대로 이에 꽂혀버렸어. 그때부터 야단이 났지. 뚱뚱보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스크레이퍼를 빼내려고 했지만 점점 더 깊이 박힐 뿐이었어. 디셸 씨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이 조그만 희극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어.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참다 못해 와그르르 웃어댔지. 나 같으면 틀림없이 더 큰 소리로 울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한동안 더 몸을 비틀며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 마침내 스크레이퍼가 빠지자 디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치료를 계속했어. 디셸 씨의 솜씨는 무척 재빨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머니도 버둥댈 틈이 없었어. 디셸 씨는 지금까지 이 같은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을 거야. 임시로 채용된 2사람의 조수, 즉 판단 아저씨와 나는 조수 역을 훌륭히 해치웠거든. 그때 광경은 마치 치료 중인 돌팔이 의사라는 중시의 그림 같았어. 어쨌든 오늘 일로 미루어 보아 아주머니가 2번째 치료를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해. 안내.